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총장님께서 저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자랑할 거리인지 또 이게 흉보는 수 있는 거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그냥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소학교 4학년 때 먹은 마음을 그냥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그 하나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역사학자는 아닙니다. 물론 역사학을 재미있게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닌데 요새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하나의 논쟁은 뭐냐? 요새 일고 있죠? 이걸 국정교과서로 할 거냐, 거민정 교과서로 할 거냐. 이거 지금 심각한 논쟁거리 중에 하나. 또 두 번째는 거민정 교과서를 만들었더니 이 교과서가 말짱 좌파들만 찬양하는 교과서지 진정한 교과서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 그런 논쟁이 또 있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큰 논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중국에 이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동북공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고구려, 발해 그런 나라 그 한국 거 아니야. 우리 거야. 우리 지방정부에 있는 거 조그만 나라에 불과해.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중국의 역사 왜곡이 있고 또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특히 지금 아베 정권의 배경이 되고 있는 우파들, 일본의 우파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한반도의 남부는 옛날부터 그게 우리가 지배를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사에 대한 논쟁이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교과서의 논쟁, 현대사에 대한 논쟁, 고대사의 논쟁, 이러는 논쟁 속에 우리 역사가 지금 그냥 발기발기 찢겨져서 이러다가는 정말 역사가 그야말로 넉마가 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당한 위기감을 느낍니다. 위기감을 느껴요. 그래서 역사는 단절되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된 것이 우리 역사는 단절되지 않고 참으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한민족 역사는 건강하게 오늘까지 있어 왔다. 앞으로도 그 역사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 확신을 가해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자 제가 사실은 역사는 단절되지 않았다 하는 제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45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지만은 역사를 보는 눈이 몇 개가 있느냐? 하나는 식민사관. 식민사관이라는 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를 하고 있었을 때 35년간 지배를 하고 있었을 때 총독부가 만든 역사의 그 말하자면 관입니다. 그 어떠냐? 한민족은 지질이 못났고 항상 당파 싸움이나 하고 남의 나라에 그냥 빌붙어 있고 또 우리는 그냥 이런 3등 국민에 불과하다 하는 그런 숙명론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나라, 우리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까지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일본의 우익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일본의 마지막 총독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이름은 아베입니다. 지금 총리하고 한국 발음은 같은데 한문은 틀려요. 그 아베 노부유키라는 그 마지막 총독이
떠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한국 민족에게 엄청난 교육을 시켜서 그 한민족이 그 굴레에서 벗어나려면은 적어도 100년을 걸린다. 100년 걸린다. 그런데 100년 동안 우리는 다시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갔다고 그래요. 근데 뭐 그것이 근거가 없다는 사람도 있고 근거가 있다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었는 것처럼 저는 들립니다. 왜 들리느냐? 요새 일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이 헌법 구조에 전쟁할 수 없는 나라예요. 전쟁을 영원히 포기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회에서 70년 만에 2차 대전 때 자기네들이 속죄한다 하는 말 한마디 없이 그러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법을 바꿔버렸어요. 헌법에 분명히 전쟁할 수 없는 나라인데 어떻게 법부터 바꾸느냐 이게요. 그것부터 틀린 거 아닙니까? 만약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려면 헌법부터 바꿔야죠. 이런 무리한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이 광복 70주년이죠? 나는 그 소리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습니다. 우린 100년 만에 돌아오겠다. 70년이 지났어요. 이제 30년 남았습니다. 30년 남으면 그동안에 우리 한반도에서 무슨 이상한 전쟁이 일어난다, 뭐 일어난다 할 때 일본이 자위대가 상륙하지 말라는 지금 국방장관은 우리 국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일본군은 한 사람도 상륙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증언은 했어요. 그런데 그 증언이 증언같이 진실같이 들리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응? 일본은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식민사관의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식민사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아류인 자학사관이 또 생겼어요. 뭐냐? 한국의 역사라는 것은 정의가 항상 패배하고 기회주의자들이 특세한 역사다.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인데 태어났다. 이렇게 자학하는 사관이 역사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대통령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느끼질 않습니다. 이건 자학사관이에요. 세 번째, 유물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물사관은 뭐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공산주의자들이 유물사관을 해요. 유물사관이라는 것은 그 경제적 토대에 의해서 말하자면 정권이, 한 세력이 한 시대를 지배한다 이게요. 왕정이 있은 다음에 봉건시대가 있고, 봉건시대가 산업이 발달되면 자본주의가 시대가 돼서 부르주아지가 이 체제를 지배를 하고, 그 부르주아지 시대가 지나가면은 프롤레타리아 시대가 온다. 이런 유물사관이 있어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많은 분들이 지금 북한을 유물사관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 아닙니다. 북한은 지금 유물사관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북한을 공산주의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북한을 굉장히 찬양해 주는 거예요.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왕조 국가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유물사관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주체사관이라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 주체사관이라는 게 뭐냐? 역사를 지배하는 것은 인간이고, 난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황장엽 씨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황장엽 씨가 이 글을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역사는 인간이 좌지우지한다. 그 말은 맞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교황이 쿠바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상에 얽매이지 말고 인간을 존중하라. 이 얘기는 완전 뜻있는 얘기죠? 인간은 이 역사를 지배한다는 거. 그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갔어요. 어떻게냐? 그 인간은 집단에 속한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자유롭지 않고 집단에 속한다.
근데 그 집단은 위대한 수령에 의해서 영도된다. 여기서부터 이게 틀려진 거예요. 그 주체사관이 인간이 역사의 주체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그 인간은 집단에 소속되어야 되고 그 집단은 위대한 수령에 의해서 지배되는 나라다. 지배되는 체제다. 난 여기서부터 이거 삐뚤어졌다 나갔다 이렇게 봐요. 그게 주체사관이 삐뚤어진 것은 바로 그거다 이거죠. 그래서 과거에 학생운동 하시던 분 중에서 주체사관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해가지고 그냥 매일같이 이북 방송 듣고 그냥 그걸 갖다 이걸 써서 대학가에서 돌리고 하던 사람이 북한에 갔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인간을 존중하는 사회가 아니라 수령을 존중하는 사회네. 거기서 실망해서 온 사람이 지금은 철저한 북한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주체사관에 대해서 오해하는 대목입니다. 근데 나는 식민사관, 자학사관, 유물사관, 주체사관을 다 저는 올바르지 않다. 부분적으로 옳은 거는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옳지 않다. 옳은 거는 뭐냐? 우리 민족의 우월성을 믿고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지내온 이 끈질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우리 민족의 그 끈질긴 이것을 이 역사를 나는 믿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믿는다고 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과거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제1조가 뭐냐? 민족사관이었습니다. 여러분 단재 신채호 선생 아시죠?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망명을 하실 때 돈 가지고 망명하지 않았어요. 권총이나 장총 들고 망명하지 않았습니다. 뭘 들고 망명을 하셨느냐? 동사강목이라는 역사책 한 권 딱 들고 만주로 망명을 했어요. 갈아입을 옷 한 벌과 동사강목의 이런 책 하나를 가지고 갔다. 왜?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민족이면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하는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분은 역사책 한 권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기 고조선 일대 뭐 연해주 뭐 발해에 있는 지역 무슨 고구려에 있는 지역을 다 돌았어요. 그 당시에는 아마 지금같이 이렇게 교통도 발달되지 않는 그런 시기인데 그분이 마차 타고 가면서 그걸 다 돌고 결론을 얻은 것이 뭐냐. 우리 민족이 위대하다는 그것에 그래서 조선 상고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독부 사람들은 우리를 갖다가 지질이 못난 민족이다. 항상 남에게 지배받아야 할 마땅한 민족이다. 이렇게 폄하를 했는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은 원래 정한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을 정복해야 된다는 정한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광교토 대왕비를 탁본을 입수해서 그걸 변조했고 두 번째 동경대학에 처음 역사학과를 설치해서 자기네들끼리 역사학을 자기네에게 유리하게 지금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1892년에 하야시라는 사람이 처음 조선사라는 걸 썼습니다. 조선사. 그는 어디냐? 독일 사람들의 역사학하는 뭐 랑케니 이런 역사학하는 사람들의 그 역사를 해석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다가 한국 역사에다가 적용을 했는데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왜곡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과학적인 역사다.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역사를 본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속여가면서 경성제국대학 이런 데에다가 계속 교육을 시켰어요. 우리가 그때 이걸 세뇌되어 있어요. 지금도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야시라는 사람, 그 다음에 소다 수기치라는 사람인 총독부 내에다가 조선사 편수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조선사 편수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변조를 한 겁니다. 한국을 변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국사기의 초기, 이건 다 거짓말이다. 삼국유사는 말짱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단군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단군이 다 부정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되느냐? 예? 한국사는 그 기자조선부터 위만조선부터 한국사다 이렇게 변조를 시켰어요. 그리고선 한반도 북부는 한상군이 지배하고 한반도 남부는 임나일본부가 지배했다. 이렇게 역사를 만들었어요. 이게 오늘날 대단히 미안하지만요.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도 우리 사학계를 좀먹고 있는 소위 주류 사학계에 지금 이 이론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제가 위기를 느낀 것이 그겁니다.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게 이제 소위 식민사관입니다. 동북공정, 그건 중국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이죠. 역사학으로 따지면요. 일본하고 중국하고 서로 한반도를 갖다가 막 쥐어짜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는 우리는 그냥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냥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동북공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고구려라는 나라는 원래 한 나라의 지방정부야. 한 나라에 있어서 지금은 없어. 다 우리한테 동화된 나라야. 두 번째, 우리가 왕건이 고려를 세울 때 고구려를 다시 의식해서 고려 아닙니까? 고구려의 구자를 빼고 고려 아닙니까? 그건 뭐냐? 우리는 고구려를 다시 복원하겠다. 그런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왕건이 세운 고려이라는 것은 사만이라는 나라에 계승한 것 뿐이지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건 당치도 않은 얘기다. 세 번째, 낭랑이라는 게 뭐예요? 한사군이죠. 한사군은 평양에 있었다. 네 번째, 발해라는 거는 그거는 그런 나라가 없어. 그냥 지방에 있는 조그만 불악의 정권에 불과한 건데 그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 다섯 번째, 단군이라는 건 이제 거짓말이야, 허구야. 진짜 한국 역사는 기자조선, 위만조선부터 시작했어. 이게 일본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중국 사람의 주장입니다. 요거 중국하고 일본이 어쩌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짝짝꿍이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잘 맞아. 근데 제가 지금 굉장히 비통스럽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이런 동북공정, 일본의 우익 이것을 항거하기 위해서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 걸 만들었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동북아 역사재단이 말하자면 동북공정은 아니야. 일본의 역사 왜곡은 아니야. 이걸 갖다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만든 재단입니다. 그때 그 재단에서 지도를 만들었는데 담기양이라는 동북공정의 지도하고 똑같은 지도를 갖다가 동북역사재단에서 만들었어요. 얼마 예산 들은지 아세요? 47억을 들였습니다. 8년간에 걸쳐서.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너희들 8년 동안 47억을 쓰고 나서 겨우 만들었던 작품이 동북공정을 베껴내는 거야? 표절한 거야? 발표 못해. 이래서 난리가 났어. 그걸 여러분께 지금 제가 사실을 폭로하는 겁니다. 그 지금 발표 못해. 47억을 썼는데 발표 못하고 있어요. 또 있어요. 이제 왜곡한 것이. 이게 바로 그거. 또 두 번째 뭐냐? 여러분 삼국지 아시죠? 삼국지. 예?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위나라는 조조, 총나라는 유비, 오나라는 손본. 우리 삼국지 배웠죠? 삼국지 소설 읽었죠? 그 삼국지의 위나라가 우리나라 이게 어딥니까? 이게 경기도 이게 어딥니까? 여기까지 조조가 이걸 지배했었다고 하고 있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조조가 우리나라를 지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이게 그
동북아 역사재단의 지도에 나와 있어요. 이게 그 지도입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이게 동북아 역사재단은 중국에서 만든 지도입니다. 중국에서 만든 지도 보세요. 똑같죠? 여기까지 우리나라까지 다 들어왔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왜 동북아 역사재단을 갖다 이렇게 못살게 구느냐, 지금 뭐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니, 이걸 보고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안 느낀다면 그건 눈뜬 소경이죠. 그죠? 이게 지금 조조가 경기도까지 차지했다는 중국 역사 지도 제3권 위나라 유주, 그 편을 보면 이게 나와요. 근데 그 지도고 똑같은 그 지도를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만들었습니다. 47억을 들였어요. 47억이 누구 돈입니까?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중국의 좋은 일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역사 연구하는 단체가 있다면 통탄할 일 아닙니까? 이완용이를 왜 욕을 해요? 이완용이를. 살아있는 이완용이가 이렇게 뻗어져 있는데. 동북공정은 무엇을 노리고 있습니까? 중국의 동북공정이 무엇을 노리고 있느냐? 우리가 여기를 다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노리고 있습니까? 한강 이북을 중국이 차지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이 다음에 남북 통일이 되려면 북한을 장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동북공정이 노리는 목표는 한국 국민이나 조선족이 아니라 미국이다 이거예요. 뭐냐?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에게 북한이란 땅은 원래 중국 땅이야. 조조가 지배했던 땅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뭐 중국이 무슨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원래 우리 땅이야. 이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덕일 씨 하나뿐이에요. 역사학자가 그렇게 세고 빌었는데 이덕일이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연하게도 미국 상원에서 뭐라고 그랬냐? 중국의 주장은, 그러니까 중국의 주장이니까 동북공정이라는 말입니다. 중국 주장은 현재 북한 영토에 대한 영유권과 영향력을 확대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걸 노리고 있어서 하는 얘기다. 이게요. 미국의 상원에서는 이미 중국에서 동북공정을 주장하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전에 포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역사학자 중에서는 이덕일 교수가 동북공정이 노리는 것은 이걸 차지하기 위해서 미국에게 알지? 이거 원래 우리 땅이야. 알지? 이것을 사전에 예고하는 것이다. 이게 동북공정에서 만든 10억짜리 프로젝트입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하버드 대학에다가 10억을 줬어요. 그리고 만든 책입니다, 이게. 이 책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한반도의 이북은 원래 중국 땅이었다. 한사군이 지배했던 땅이다. 이거를 영어로 해설해 준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들여서 동북공정의 중국말 책을 영어로 번역해서 내놓는 책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몇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감사원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쓰는 이런 집단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오고 국민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근데 감사원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한 반년 끌더니 나온 답변이 그 역사 논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감사할 수 없다 이러고 왔어요. 대한민국 감사원이 그렇게 이게 뻔히 우리 이북은 우리 북한은
중국에서 지배를 했다, 과거서부터. 이 얘기를 우린 부당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아니, 우린 그 잘 모르는 얘기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고. 됐잖아. 여러분, 이게 동북공정에서 나온 현재 동북공정의 지도입니다. 이게 옛날 지도가 아니에요. 지금 지도입니다. 이거 보세요. 원래 만리장성이 이렇게 돼 있죠? 지금요. 이거 보세요. 여기가 만리장성입니다. 요게 만리장성입니다. 여기 산해관에서 시작해서 요게 만리장성이에요. 근데 동북공정은 어떻게 얘기했냐? 이게 원래 만리장성이다. 이게 어디까지 가냐? 평양 근처까지 왔어요. 그럼 그 만리장성이 아니라 이 만리장성입니다. 이게 지금 동북공정이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면서 이거 있어야 돼요. 이거 무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찍이 우리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벌써 민족의 자주 독립을 하려면 역사부터 살아야 돼. 역사부터 살려야 된다. 이런 투철한 생각을 했어요. 백암 박은식 선생,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를 쓰신 분이에요. 그분이 대동고대 사론, 옛날 고대 얘기, 거기 뭐라고 하냐? 기자조선이라는 건 요동에 있었다. 요동이라는 게 어디에?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요동이라는 거는 여기를 얘기합니다. 여기. 이게 요하예요, 여기. 이게 요하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있었다, 이게요. 기자조선의 시작이. 위만조선도 여기 있었다. 이게 한반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옛날 고조선의 영토예요. 대동강 근방에 있었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조선 상고사를 써내고 뭐랍니다. 한사군과 위만조선, 이건 다 요동에 있었다. 성제 이시영, 이분은 감시만화라는 책을 썼는데, 황연배라는 사람이 중국 학자인데, 그 중국 학자가 일본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북쪽은 중국이 지배하고 있었다고 썼는데, 이 양반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감시만호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부제가 뭐냐면 황연배지 한사관. 황연배의 한국 사관을 내가 논박한다는 뜻이에요. 뭘 논박하느냐? 그렇지 않다. 여기다가 뭐냐?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을 모두 요하 근방에 있었다. 아니, 이분이 다 무슨 한 고등학교를 나온 거고 한 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아니에요. 다 각각입니다. 박은식 선생, 신채호 선생, 이시영 선생, 다 각각. 그런데 각각 다 공부를 했어요. 중국 책을 다 봤어요. 그리고서 나온 결론이 같더라 이게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모택동은 김일성에게 원래 만주는 고대 조선의 땅이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최근에 세종연구소에 있는 이종석 씨라는 사람이 모택동 김일성 대화록에서 찾아냈어요. 그래서 발표했어요. 모택동이가 아주 무식한 사람 아닙니다. 모택동이가 북경대학교 사설을 한 사람이에요. 책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건 우리 고대사에 대해서는 분명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고대사의 영역은 요동 그 일대 고구려 있었죠. 발에 있었고. 근데 그것이 사실 밀려 내려와서 한반도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해놔야 우리가 온당한 역사관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역사는 단절되지 않았다, 이게요. 어떻게 되냐? 조선 왕조가 끊어지면서 1897년에 이 대한제국이 성립이 됐고,
예, 대한제국이 1910년에 경술국치를 당해서 1919년까지 일제 통치하에 있었지만은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을사조약, 을사늑약, 1905년에 있었던 을사늑약부터 우리가 왜 늑약이라고 그러느냐? 늑약이라는 말을 우리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고종이 여기 이 문서가 뭐냐면 고종이 대한매일신보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을사조약이라는 것은 무효다. 강제로 한 조약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그 무효라고 얘기하는 선언문입니다. 고종은 끝까지 을사조약을 인정한 사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헤이그에 가서 우리 특사를 파견해가지고 이게 강제로 일본이 강탈해 간 것이지 내가 조약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특사를 파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거는 한 번도 끊어지질 않았어요.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작이 됐고 을사조약 자체가 이것이 인정되지를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경술국치 1910년에 경술국치의 조약인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여기 이 만화가 이 그림이 뭐냐 하면은 일본이 이렇게 군대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해서 조약을 지금 이게 트리티가 조약 아닙니까? 이거 하고 있는 건데 일본이 위협하여 도장을 찍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강압적인 것이지. 우리 선열들은 어떤 입장이었었느냐?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융희 황제가 삼보를 포기한 날 우리는 시작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융희 황제가 삼보를 포기한 8월 29일은 오인동지가 삼보를 계승한 8월 29일이다. 끊어지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삼보가 뭐냐? 영토, 국민, 주권. 이거 삼보입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요. 굉장히 이 양반이 국제정치에 굉장히 밝으신 분입니다. 지금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잘못 평가한 사람도 많고 또 올바르게 이렇게 말하자면 축해 세우는 분도 많지만은 진정하게 무엇이 그 양반에게 장점이냐를 얘기하는 사람을 내가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런 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을사조약을 한 번도 인정한 사실이 없어요. 1916 경술국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여기 나오듯이 여기 나오듯이 1882년에 맺은 조미수도 통상조약의 이거를 너희들 조미 통상조약을 그대로 지켜라 이게요. 을사조약에 의하면 모든 조약은 다 무효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 조약이 강제로 체결됐으니까 너희들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지켜라. 이 얘기예요. 그 얼마나 당당한 얘기입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동양의 고대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갑자기 세워진 게 아니라 우린 옛날 단군 때부터 이 나라는 있어 왔어. 고대국으로부터 있어 왔어. 그게 오늘까지 계속되어 왔는 거야. 이걸 강조한 거예요. 이런 뜻을 지금 모르고 무슨 대통령 1948년에 건국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참 이승만 대통령 기념 사업회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심하게. 근데 이승만 대통령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거든요. 네. 이게 아까 얘기하는 삼보 융희 황제가 삼보를 포기한 8월 29일, 즉 오인동지가 삼보를 계승한 8월 29일이 이렇게 또 그럼 대한민국은 언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생겼냐? 1919년 4월 10일 날 상해에 김신부로라는 데에 어떤 집에서 각 지역의 대표 29명이 모여서 앞으로 국호를 뭐라고 할 것인가 토의했어요.
신석우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이제 임금의 나라가 백성의 나라로 바꿔졌습니다. 대한제국이 제자는 임금 제자죠.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나라가 이제 백성의 나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을 대한민국으로 합시다. 그 여운형 선생이 일어나가지고 대한이란 말은 그냥 망했는데 그걸 왜 또 끌어다 쓰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석우 씨가 다시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제국은 망했는데 민국은 망하지 않았다. 민국은 앞으로 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투표한 결과 대한민국이 성립이 됐어요. 그게 그 밤새 토론한 것이 1919년 4월 10일서부터 11일 자정을 넘겨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백성의 나라가 됐으니까 그게 민주공화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의정원에서 대한민국을 국호로 채택했는데 대한민국 임시헌장 보면은 백성의 나라이기 때문에 민주공화제가 채택이 된 겁니다. 이거 다 지금 그냥 의뢰 그렇게 넘어갔지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태까지 임금의 나라로 쭉 계속돼 왔어요. 근데 1919년서부터 백성의 나라로 바뀌어진 거예요. 굉장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 바뀌어졌냐? 1919년에 바뀌어졌습니다. 이게 임시의정원에 나왔던 첫 번째 임시의정원의 속기록인데 여기에 이제 이 29명 여기에 다 여기 명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1948년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죠. 그 수립되는 그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헌법 개원사에 개원 초대 의장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의장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의장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김인현 3.1운동을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해서 국호를 승계했고 관보 제1호가 우리나라의 관보 제1호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아세요? 1948년으로 명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30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개원사에 뭐라고 그랬느냐? 이 임시정부의 이 서울의 이 국회는 그 정부는 김인현의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의 임시정부에 계승해서 이날이 29년 만에 민국의 부활일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국연호는 1919년서부터 기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 박사가 이승만 국회의장이 읽은 개회사입니다. 여기가 관보 1호입니다. 여기 보세요. 예. 여기 노란 것이 이렇게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미 성립이 되어 있다 이게. 이미 성립이 되어 있다. 여기 이게 개회사인데 여기 보시면 29년 만에 민국의 부활일임을 우리는 이에 공포하여 민국연호는 김인현으로부터 기산할 것이요 민국을 대표하는 국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이게 그 당시 1948년 8월 15일 날 중앙청에 있었던 식장인데요. 그때 나도 그때 13살 때인데 나도 여기에 갔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보세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 이렇게 돼 있어요.
건국이라고 안 그랬어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그랬어요. 네. 왜냐? 건국은 언제 했어요? 고대국가 5,000년 전부터 건국했고, 대한민국은 언제 시작했냐? 1919년에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좌파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해방이 되자마자 여운형 씨는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박헌영과 여운형은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파도 똑같아. 건국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냥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 앞에 그럼 될 걸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게 북한의 헌법입니다. 북한의 헌법은 이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구현할 수 있는 사회주의 조국이다. 그런데 어떻게 뒤에다 썼느냐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창건자다. 이게. 그리고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다. 시조. 시조는 뭡니까? 동명성왕, 고주몽은 고구려 시조, 왕건은 고려 시조, 이성계는 조선 왕조의 시조죠. 김일성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시조다. 그럼 그건 왕국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조니까. 제가 우리의 대한민국은 1919년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시작이 됐다고 제가 주장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대한민국이 1919년에 시작됐으면은 김일성이가 언제 났습니까? 1912년에 났습니다. 김일성이가 8살 때, 8살 때 대한민국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북한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걸 좀 역사적으로 끌어올려야 되겠군요. 나중에 남북 저거 할 때 어떤 정부가 더 정통성이 오래된 정통성을 가졌느냐, 역사가 이어졌느냐 이걸 따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1982년에 다도 제국주의 동맹이라는 것이 원래 있었다. 그 다도 제국주의 동맹은 언제 시작했나? 1926년 10월 17일에 김일성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가 결성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 끌어올리려는데 1926년이 이미 몇 살이에요? 15살이거든? 근데 그 이상 더 올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뭐 10살 때 타도 제국주의 동맹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웃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15살 정도는 그래도 돼야 된다 해서 그냥 길을 쓰고 끌어올렸는 것이 1926년입니다. 예. 지금 북한에서 연호를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씁니다. 예? 주체 104. 104는 뭐냐? 김일성이가 김일성 탄생 104주년입니다. 그게 2015년 9월 23일. 오늘 만약 북한의 문서를 쓰려면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네. 이게 아까 태도 제국주의 동맹이라는 걸 만들어야 될 텐데 찾을 수가 없어요. 타도 제국주의 동맹이라는 그 말 자체가. 근데 딱 찾아내니까 요 책 하나예요. 조선혁명운동 소사. 요 책 하나로 타도 제국주의 동맹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타도 이게 안 나와서 여기 보면 여기 구 타도와 티그띠오와 김일성 이렇게 딱 여기서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을 잘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고대사를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구약성서에 있는 모든 것을 다시 역사다 이렇게. 이게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고
말하자면 그 사람들의 단군은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유태민족은 아주 여러 번 순환을 겪어도 끊이지 않게 살아왔다. 지배해왔다. 우리 선민이다. 선택된 민족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거기 지금 이스라엘 거기 가보면요. 꼭 관광하면 데리고 간 데가 있어요. 마시다 요새라는 데를 갔는데 거기 가보면 여러분 가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만 거기 가보면 유태 사람들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몰살한 그 요새입니다. 거기서 전멸을 했어요. 그러고도 물러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1897년에 헤로츠리라는 사람이 시오니즘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자기네들이 시오니즘이라는 것은 뭐냐? 옛 땅으로 돌아가자는데 옛 땅이 어디예요? 팔레스타인은 원래 2000년에 이미 이 유태 사람들이 다 쫓겨나서 거기는 사실은 유태의 영토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가지고 역사 속에서 이 유태는 팔레스타인은 우리 땅이다. 이걸 주장해서 성립된 나라예요. 이게 역사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원래 팔레스타인은 유태 사람들의 땅이 아니라 아랍 사람들의 땅이에요. 물론 거기 유태 민족도 섞여서 살긴 했지만 소유는 아랍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네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역사를 찾아가지고.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됐느냐. 자꾸 팔레스타인 돌아가겠다고 그러니까 영국에서 그 유태인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야, 팔레스타인은 네가 알다시피 굉장히 척박한 땅이야. 굉장히 척박하죠, 거기가. 그러니까 더 비옥한 땅으로 가라. 어디냐? 지금 우간다에 있는데 빅토리아 있는데 그 근방에 넓은, 그 당시에 그 다 영국 식민지였으니까 넓은 땅을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살아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유태인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야, 영국에서 이렇게 가라고 그러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 척박한 땅이라도 우리의 역사가 있는 땅으로 가야지. 생면부지의 땅으로 가면 언제 그것이 너희 땅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 쫓겨날 거 아니냐. 역사가 물들어 있는 그 땅으로 가자. 그렇게 주장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솔로몬이 있는 땅, 데이빗이 있는 땅, 말하자면 요새가 그 40년을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40년을 헤맸던 그 땅으로 가자. 그래서 간 것이 지금 그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헤르스리라는 사람이 그걸 주장한 사람. 이게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이스라엘 국가를 선포한 사람인데 여기 사진이 누구 사진이냐? 헤르슬이라는 사람의 사진이에요. 헤르슬. 시오니즘을 처음 창도한 헤르슬의 사진. 그걸 걸어놓고 옛 땅을 찾아가자.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주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선인민군은 원래 언제 창설됐다고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줄 아세요? 1948년 2월 8일 날 조선인민군이 창건됐다고 자기네들 문서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78년에 역사를 끌어올렸어요. 어떻게 끌어올려요? 조선인민군은 김일성이가 빨치산 투쟁을 시작했는 1932년 4월 25일 조선인민군이 창건됐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옛날 문서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건 뭐냐? 조선인민군이 정통성이 있다. 항일 투쟁했던 정통성이 있다. 이거를 과시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우리 국군의 역사를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1946년에 미 군정청이 조선경비대를 창건한 것이 우리의 시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북한은 나라를 찾기 위해서 빨치산 투쟁한 것이 조선인민군의 모체다. 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국군은 미군이 세워준 군대다. 이걸 갖다 자청. 이 얼마나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 모교입니다. 여기가 제 모교 아닙니까? 제 모교에다가 제가 여러 번 편지를 보냈어요. 제발 우리 전통을 그래도 독립군에서부터 시작한 그걸 전통으로 삼아야지 어쩌면 이렇게 역사를 만들면니까 안 되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조선인민군이 창건됐던 때의 이 모습입니다. 예?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김일성의 사진인데 그 당시에는 인공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태극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냐? 1948년 2월 8일 현재입니다. 예. 이게 우리 국군이 창건됐을 때 그 사진이고. 그런데 과거에 중경에서 광복군을 창건할 때 다시 재결성을 할 때 조소왕 선생이 뭐라고 선언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 국군은 정민년 8월 1일, 정민년이 뭐냐면 대한제국군대가 해산되는 날이에요. 정민년 8월 1일 국방군이 해산하는 날이 곧 광복군이 창건된 날이다. 역사를 끊지를 않았어요. 끊지를 않았어요. 강제로 일본이 대한제국군대를 해산되는 날 우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시작했다는 이 얘기가 무리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 무리한 얘기냐 하면은 이걸 얘기를 말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는 날 의병활동이 시작됐고 의병활동이 독립군으로 발전했고 독립군이 광복군으로 창립이 된 거다. 이런 역사 해석입니다. 조소왕 선생이 말하는 게 이런 뜻입니다. 이게 조소왕 선생이 얘기한 장면이고 이게 대한제국 군대입니다. 네? 이게 대한제국 군대예요. 이게 대한제국 군대가 이게 훈련받는 장면. 이게 뭐냐? 1907년에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면서 군복을 반납하고 이렇게 있는 사진입니다.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자마자 대한제국 군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의병을 조직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민긍호가 강원도에서 350명을 이끌고 봉기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투쟁을 시작했는데 일본에게 붙잡혀서 전부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은 다 어떻게 됐냐? 저 연해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그 의병부대가 전부 모여서 동대문에 모였습니다. 그 13도 창의군을 만들어가지고 일본하고 일전을 지금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대장이 누구냐? 왕산 허위 장군입니다. 왕산 허위 장군. 그런데 거기서 일본군 무기가 워낙 발달이 되니까 거기서 다 지고 그 다음에 허위 장군은 붙잡혀서 서대문 감옥소의 사형 제1호가 누구냐? 이 허위 장군입니다. 여러분 데니스 텐이라고 알죠? 데니스 텐. 예? 김연아하고 같이 나와서 저 사람은 남자 피겨 스케이팅 동메달을 땄어요. 지금 카자흐스탄의 선수입니다. 그런데 저게 누구냐? 아까 얘기했죠. 민긍호. 그 의병대장 했던 민긍호 씨의 증손자입니다. 증손자가 카자흐스탄에서 지금 이 사람이 이 선수가 지난번에 한국에 왔었는데 자기 할아버지 묘소에 가서 보고 참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음에 올림픽에는 꼭 금메달을 따서 할아버지에게 바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의병입니다. 이게 의병. 그래서 이 의병이 독립군이 됐어요. 안중근 의사가 독립군이라고 부릅니다. 독립군. 그 양반은 의사인데 무슨 독립군이냐 그러죠. 천만에 보십시오. 그 양반은 독립군입니다.
그 양반은 재판정에 가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 재판정은 여러분, 나는 대한제국의 의군, 독립군 내가 중장이야. 그러니까 나를 살인범으로 취급하지 말고 나를 포로로 대우해라. 내가 이등병을 쏜 것은 내가 살인을 위해서 쏜 것이 아니라 전투에서 적장을 쏴 죽인 것이다. 전투에서 적장 쏴 죽였는데 그게 왜 내가 살인범으로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 나를 포로로 대우해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서 그걸 채택 물론 안 했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썼느냐.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군인이다 이게요.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다. 이게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으로 고해성사를 하는 안중근 의사가 재판정에서 나를 군인으로 대접하라 하는 이 재판정입니다. 홍범도 장군이 뭡니까? 홍범도 장군이 의병에서 독립군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때 봉오동 전투를 하고 청산리 전투를 했던 그 유명한 장군이 홍범도 장군인데 이분이 바로 의병이요 독립군입니다. 이게 홍범도 장군. 이것이 의병들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쭉 이게 이 X표가 뭐냐면 의병이 곳곳에서 일본군하고 싸운 거예요. 대한제국군대가 총수가 얼마냐 하면 8,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의병의 숫자가 얼마인 줄 아세요? 14만 명이었습니다. 그만큼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났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위대한 겁니다. 의병이 일어나서요. 의병이라는 것이 시골에 있는 사실 농사 짓다 말고 다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라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의병이 만주로 전부 쫓겨갔어요. 일본군에 의해서. 그 쫓겨가서 거기서 3.1운동 전후로 해서 전부 이렇게 모여서 독립군으로 다시 개편을 합니다. 이게 이것이 이 지역이 이 만주로 가서 있던 이 지역이 전부 독립군으로 개편이 돼서 일본군과 저항해서 싸운 그 전적지를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의병이 독립군이 된 거예요. 이것이 김자진 장군입니다. 이것이 봉오동 전투에 상상을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봉오동. 지금 여기는 수몰이 되어 있었어요. 저 지난 갔다 왔는데 수몰되어 있습니다. 저수지를 만들려고요. 그래서 독립군이 대한제국군대 장교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독립군이 됐어요. 그리고 1911년에 신흥무관학교를 세웠습니다. 1911년이 언제입니까? 김일성이가 낳기 1년 전입니다. 근데 김일성이는 타도 제국주의 동맹 이후에 항일투쟁이 시작됐다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씀? 당신이 태어나기 1년 전에 이미 신흥무관학교에서 간부를 양성해서 이미 무장독립투쟁을 했는데 당신이 그런 역사를 갖다가 왜곡하면 안 되지. 이걸 우리가 당당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독립군을 섬멸하기 위해서 일본 군대가 지금 넘어오는 장면입니다. 이게 일본 군대. 그래서 1940년 9월 17일에 중경에서 광복군이 처음 결성이 됐는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청전 장군 신흥무관학교 교관, 참모장 겸 제2지대장 이범석 신흥무관학교 교관, 1지대장 김원봉 신흥무관학교 졸업, 3지대장 김학규 신흥무관학교 졸업. 이 지대장, 참모장, 사령관 전부 신흥무관학교의 교관 아니면 거기를 졸업한 사람이다. 나는 그래서 육사회가 이런 거를 전통을 이어라 하는 겁니다. 이게 광복군이 처음 결성되는 그 장면입니다. 이게 그 장면입니다. 광복군이 2차 대전 때 일본군, 미군, 이거는 영국군 지원을 받아서 버마에서 훈련받는 장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이 어떻게 했습니까?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이주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법통을 계승한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결론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뜻 있는 국민들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통일 시대로 가는데 통일이 돼서 대박이 나고 뭐 어쩌고 하는 거 이전에 우리가 자세를 정립을 해야 된다. 어떻게 되느냐? 역사를 인식을 똑바로 세워서 대한민국 정부는 민족사적 정통성으로 계승이 됐고 이 연장선에서 국군은 독립군의 전통과 단절하지 말아야 된다. 이래야 우리가 역통일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은 이것이 중국의 역사, 일본의 역사에 의해서 왜곡이 되면 이것이 제대로 통일의 시대가 와도 제대로 우리가 주도적인 한 통일이 되질 않는다. 나는 그래서 역사는 단절되지 않고 우리가 정통성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말해주세요. 우리에게 아주 긍지를 심어주신 우리 이중사님께 다시 한번 좀 큰 박수. 이제 좀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특별히 좀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 있으신 분 손을 들어서 한번 표현해 주시죠. 뭐 오늘 말씀드린 것도 좋고 또 아무 다른 질문도 좋습니다. 예, 오늘 뭐 깡과 관련해서도 또 아니면 또 총서 때 여쭙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예, 어디, 예, 질문해 주시죠. 예, 이사장님을 만나 뵙게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이사장님께서 흥성대원군의 후손으로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도 또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일제시대 때 그 독립운동을 했던 분 중에서 안중근 의사를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이 사장님께서는 어떤 분을 가장 존경하고 계시며 그분의 어떠한 성품 때문에 존경하시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근 의사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분이죠. 지금 저 안중근 의사를 그냥 이등방문이를 쏴 죽였다. 그 어려운 거 했지 않냐. 그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위대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안중근 의사를 그것으로 평가하면은 너무 50%밖에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안중근 의사에게 나머지 50%가 또 있습니다. 어떤 거냐? 안중근 의사는 이 총 잘 쏴서 이등방문이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감옥소에 들어가서 책을 썼어요. 무슨 책을 썼냐? 동양평화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등방문이를 죽인 것이 그냥 이등방문이 무슨 뭐 우리나라에 와서 뭐 군대 동원해서 을사조약 강제로 체결하고 이거는 그 중에 일부야. 더 나쁜 것이 있어. 어떤 거냐? 동양 평화를 깼다.
그런데 내가 주장하는 동양평화는 어떤 것이냐? 그걸 썼어요. 그건 저걸 보고 상당히 놀란 것이 그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화폐를 통일하자. 우리가 지금 자꾸 이해관계로 자꾸 이렇게 싸우는데 화폐를 통일하면 상당 부분이 꺼진다. 그 화폐 통일을. 아니, 여러분, 유로피언, 유로가 언제 생겼습니까? 마스케이트 조약이 언제 생겼어요? 최근 아닙니까? 이분이 100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1909년에 얘기를 했습니다. 1909년. 1909년에 안중근 의사가 동양을 평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 나라가,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화폐 통일하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는 그냥 단순히 총 잘 쏘는 사람, 독립군의 중장, 이거 물론 위대합니다. 이게 50%예요. 그러나 동양 평화론을 주장하는 건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 양반이 몇 살에 그 얘기를 했습니까? 몇 살인 줄 아세요? 31살 때 했습니다. 31살. 요새 31살이면 우리가 아유 젊은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31살 때 동양 평화론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안중근 의사 참 위대하게 봅니다. 그때 맞습니다. 또 한 분을 얘기를 하자면 아까 얘기를 했지 단재 신채호 선생님 존경합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동사강목이라는 책 하나 가지고 가서 다 우리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자주성, 독립성을 찾아야 돼. 이러기 위해서는 역사부터 알아야지. 역사를 잊어버리는 민족은 장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 찾아서 상고사를 써. 근데 상고사를 언제 썼냐? 그 사람이 그분이 쓸 여가가 어디 있어요? 그 틈틈이 그냥 뭐 아티클은 썼는지 몰라도 책을 쓸 수는 없잖아요. 형무소 안에서 썼어요. 여순감옥소에서 책을 써가지고 그 원고를 조선일보로 보내서 그 원고료를 받아서 형무소 사진을 했어요. 근데 그 양반이 굉장한, 그 양반은 한 번도 이렇게 세수를 할 때 구부려서 세수를 안 했어요. 내가 당당하게 일본 천하에서야 내가 머리를 숙여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서서 세수를 했어요. 그래서 세수만 하면 여기가 다 젖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독립운동을 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붙잡힌 줄 아세요?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떡하냐. 일본을 대항해서 싸워온 것은 가짜 돈을 만들어도 그거는 부정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편 저금하는 위체 있잖아요. 그 가짜. 그걸 만들어서 한 번 성공했어요. 두 번째 가서 어디서 갔느냐. 중국에서 이걸 돌리면 금방 알아차리니까 대만에 가서 대만 기륭이라는 데 가서 바꾸다가 걸려서 거기서 붙잡혀서 여순감옥소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때 이 형분은 당당하죠. 당당하죠. 그래서 저는 그분을 참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저렇게 아주 일관되게 싸우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사실은 그래서 존경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말씀. 요거 질문. 안녕하세요. 역사에 대해서 오늘 강연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러는데 오늘 와주셔서 이렇게 좋은 강연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은 무슨 전 국정원장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무슨 대통령 때 국정원장 하셨고 왜 대통령 임기 때 국정원장 하시면서 가장 즐거웠던 점이나 가장 힘들었던 점이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국정원이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 잘못을 저지르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국가 정보를 다루는 거는 예를 들면 북한이라든가 해외라든가 이런 국가를 위해를 가하는 요소들을 미리미리 정보를 수집해서 알려주고 이런 것인데 자꾸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하고 선거에 개입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것을 자꾸 하니까 국민에게 신뢰가 떨어지고 그리고 자꾸 나쁜 짓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러 번 사실 고민을 했어요. 제가 아주 주니어 때부터 이걸 바꾸지 않으면 이 기관은 국민에게 굉장한 위해만 주는 기관이지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관이 못 될 거다.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우연히 사실은 제가 김대중 대통령 당선시키는데 제가 운동본부장을 했는데 저는 사실 다시 그 당시에는 안기부였었죠. 아직 이름이 바뀌어지지 않은 안기부장이 되는 것을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김대중 대통령 자신이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자기가 그 기관에 납치당했었거든요. 그건 아시죠? 동경서 납치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관에서 자기를 사형 선고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관에 대한 아주 원한의 차 있었어요. 근데 원한의 차인데 당시 대통령이 되니까 대통령 하에 있는 기관을 원한이 있는 걸로 자기가 다루면 안 되겠다는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날 보고 그것 좀 맡아서 거기를 좀 내부를 개혁해달라.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가게 된 겁니다. 갔는데 그래서 첫째 뭘부터 했느냐. 이제는 국민에게 위압을 가하는 이런 기관이 되지 말자. 그래서 옛날에는 에이전시였어요. 여러분 저 영어의 에이전시라는 것은 하나의 기관, 하나의 그냥 다루는 기관이죠. 약간의 국민을 다스린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전 에이전시라는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내셔널 인텔리전스 서비스입니다. 국민에게 서비스는 해라 이게. 시작을 국민에게 서비스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영어 이름은 어떻게 했냐? 에이전시를 빼고 내셔널 인텔리전스 에이전시 무슨 내셔널 플래닝 이런 에이전시가 아니라 내셔널 인텔리전스 서비스로 바꿨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에 부훈이 뭐냐면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라 이렇게 했었어요. 그 김종필 씨가 만든 그 부훈입니다. 근데 음지에서 일한다 이것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저항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꿔달라고 그래서 제가 정보는 국력이다. 정보는 국력이다. 응?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라의 힘을 튼튼히 하는 거다. 국력이다. 이러면서 이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내 부서를 확 줄였어요. 해외 부서는 대북 정보 수집하는 거 굉장히 강화시키고 이걸 줄여버렸어요. 여기 줄인 사람들이 많이 퇴직을 당했어요. 그건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부서를 줄이니까 사람이 남아 돌아가니까 남아 돌아가는 사람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1년이면 퇴직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 많이 퇴직한 거는 내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건 불가피했다 이게요. 그때 소위 요새 얘기하는 미림팀이니 하는 것이 다 쫓겨나갔어요. 그 미림팀이 뭡니까? 재벌이 하고 정치인들이 어디 가서
식당에서 만나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 그 녹음기 갖다 붙여놓고 그것도 엿듣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필요가 없다. 다 없애버려. 그리고 대북정보, 대공수사, 해외정보 이거 집중해라. 이렇게 개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세월이 가니까 또 이게 다시 돌아옵니다 버리 돼가지고 또 다시 왔는데 지금 뭐 원장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한 사람이. 왜냐?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선거 개입했다고 그래서 지금 아직도 형무소에 있어요. 내가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대통령 선거에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 댓글 좀 올렸다고 해서 대통령 선거가 좌지우지가 됩니까? 그 되지도 않는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마 충성 바치려고 난 이렇게 당신을 돕고 있다는 것을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짓인 줄 몰라도 대통령 선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로 당선 그 힘으로 당선됐나요? 난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없애자. 이런 걸 없애야 됩니다. 이런 걸 없애고 진짜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대단히 많아요. 아까 동북공정 얘기했죠. 이게 정보 일은 아닙니다만은 정보 사왕은 아니지만 국가 정보로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돼요. 왜? 역사를 이렇게 변조해가지고 우리를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걸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게요. 예? 예.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엄청난 일들이. 저는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여러분께서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은 10월 16일 날 여의도 사학연구공단 그 건물 회의실에서 독도에 관해서 연구 발표를 합니다. 왜 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일본의 문화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문화자금이 독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서늘시 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상당한 학자가 독도는 우리 땅 아니잖아? 이렇게 지금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독도 전공한 학자 12명이 그런 논문을 발표한 것이 이번에 폭로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독도는 우리 땅, 그런 감정적으로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 저변에 뭐가 있느냐?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슬그머니 독도는 이게 이거 독도 우리 땅 아니잖아. 이런 것이 슬그머니 지금 일본의 문화자금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제가 이것이 우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탁을 했어요. 참역사학자, 참역사연구소에 있는 아까 그 이덕일 교수 이런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당신들이 좀 해라. 나는 그만한 지식이 없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오가나이즈를 했어요. 그래갖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뭐고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삐뚤어 해석하는 사람 있다.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동북아역사재단 그런 류의 학자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건 뭐냐? 너희들이 하는 짓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우리 국민이 알고 있어. 이걸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괜히 네가 일본 돈 얻어 쓰고 헛질하지 마 하는 일종의 경고입니다. 10월 16일 날 시간 있으시면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어떤 얘기가 있네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일본 사람 3사람이 이거는 독도는 한국 거야. 그건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어떤 경위로 해서 이거 왜곡시킨 거야 하고 그 사람들이 왜 폭로하고 있어요. 우리 학자가 따르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뭐 정보가 그걸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나중에 만약에 학자가 저 독도는 이거는 말이야 이건 일본 땅이야 우리가 괜히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우리가 기소해야 돼요. 왜냐 우리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반도의 부속도서가 우리 영토 아닙니까? 그 우리 헌법을 모독한 사람에겐 우리가 기소를 해야 되죠. 기소 요구를 해야죠. 그러니까 모든 지금 예사롭게 보지 마십시오. 저는 국정교과서니 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과서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그 교과서를 잘못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국정을 했는데 그게 잘못 썼다 그러면. 그런데 지금 국정교과서를 쓰는 사람 중에 하나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단지 신체어로 말할 것 같으면 세 마디로 얘기하면 또라이고 네 마디로 얘기하면 정신병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역사 교과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여겨보지 않으면요. 그런 사람이 역사를 쓰는 어떤 역사를 쓰겠습니까? 이완용이 찬양하는 역사를 써요. 정말 내가 좀 걱정하는 겁니다. 버젓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버젓이. 예? 한반도 이북은 중국 땅이고 한반도 이남은 이남 땅이다 하는 것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 거짓말 아닙니다. 엊그저께 우리 이덕일 교수가요. 저 사람이 한반도 이남은 일본 땅이라고 얘기했다 이러고서 폭로를 했더니 그 사람이 고발을 했어요. 그 재판정에 제가 갔습니다. 예? 그 재판정에 갔는데 어떻게 고발이 됐느냐 하면은 그 사건을 고발을 했는데 지방 법원에서는 이건 죄가 안 된다. 기각을 했어요. 그때 고등검찰청에 올라가니까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이 사람이 저 동북아 역사재단에 파견 나왔던 검사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소를 한 거예요. 그 어저께 갔더니 박찬종이가 막 펄펄 뛰고 나와가지고 변론 없디다. 내가 박찬종 보고 당신 같은 변호사가 있으니까 내가 안심하고 간다고 그러고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백주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예? 한반도 이남이 임나일본부가 있었다는 얘기는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 아닙니까? 가야가 서명운동하자고. 예, 해야죠. 가야가 임나라고 그 사람이 그러고 있어요. 내가 여기 지도에 안 가져왔는데 그 지도에 임나가 어떻게 되면 경상북 남하고 전라도가 전부 임나예요. 전부 일본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학문의 자유 얼마든지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 이익이 걸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되잖아요. 독도가 그러면 일본 땅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 47억 된 지도 있죠? 그 옛날 지도 보면요. 독도가 빠져 있어요. 독도가 빠져 있습니다. 기가 찰 일입니다. 지금 그걸 지금 발표를 못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하도 난리가 나서요. 그래서 국회에 동북아 역사 특별위원회가 그래서 결정이 됐어요. 이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네. 이거에 대해서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눈 똑바로 들고 쳐다봐야 돼요. 이게 어떻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슬금슬금 들어와가지고 이걸 변조시켜 버린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말씀하시죠. 예, 한 분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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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열이 가득하고 너무나 역사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짚어주셔서 잘 들었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그 압권이었던 발언 있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여학생의 어떤 글을 보고서
훗날에 내 와이프로서 간택을 해야지 어떤 그런 생각을 하셨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내용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일본의 꼼수라고도 하는 지금 하시마섬 유네스코에 등재된 잘 안 들리나요? 네, 제가 좀 귀가 좀. 네. 네, 그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된 일본의 하시마섬에 관해서도 정 국정원장님의 어떤 조언을 한번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접혀질 것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거를 지향해야 하는지 한번은 생각해 볼 만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살짝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 질문을 충분히 제가 소화하지 못한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를 말하자면 모든 기초가 역사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뭐 이에치카 같은 사람은 역사는 뭐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다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주울레 같은 사람도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도 얘기했고 뭐 많은 얘기인데 다 옳은 얘기. 근데 지금에 있는 이 역사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역사도 과거의 결과고 우리 미래를 지향하는 하나의 근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과거의 그 결과를 자꾸 예를 들면 과거에 창피했다. 우린 수치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다. 항상 남에게 지배만 받아왔다. 이렇게 열등감을 갖지 말자는 겁니다. 중국 있죠? 중국의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 중국에 다 동화됐어요. 그렇죠? 여진, 말갈, 뭐 이런 사람들 다 중국에 동화되지 않았어요? 청나라가 다 중국에 동화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 티베트도 그렇고, 몽고도 그렇고, 신장 위글도 그렇고, 다 유일하게 지배 안 된 중국에 동화되지 않는 나라가 흔치 않아요. 우리하고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 아주 독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배 안 당했단 말이죠. 지금도 계속 저항하고 있잖아요. 그러와 마찬가지로 역사를 올바르게 가지고 있으면은 남에게 지배받지 않는다 하는 이것이 우리가 꼭 남을 지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지배받지는 않는다 이게죠. 예. 그런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건데 대단히 참 유감스럽지만 이러한 역사 해석하는 줄거리를 그대로 만들어서 역사를 교과서에다 썼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저 같은 사람이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저 질문 가운데요. 예. 그 초등학교 4학년 시절에 예. 에피소드를 듣고 싶다고 사실은 제가 저 중국서 태어나서 거기서 3학년 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글을 잘 읽지를 이제 뭐 읽긴 읽었는데 뭐 떠듬떠듬했죠. 말도 그렇게 유창한 건 아니고. 그래서 3학년 들어와서는 여기 3학년으로 다시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3학년 편입하고 나서 이제 공부하려고 그래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는데 4학년 되니까 조금 이제 공부를 잘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 이제 지금 이제 저 아내 되는 사람이 4학년 같은 저는 남자 반장이고 여자 반장이고 같이 연극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정이 들어서 그때 그래서 친구로 사귀다가 또 이제 애인이 됐다가 그리고 이제 결혼하게 됐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냥 한 사람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자,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사를 우리가 지금 나오는 이 역사를 꼭
대한민국에서 하는 역사니까 뭐 다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비판의 눈으로 보시고 여지없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절대 물러서면 안 됩니다. 여지없이 얘기를 해요. 예. 독도의 문제도 여지없이 얘기를 해요. 저는 학문의 자유니까 다른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같이 이렇게 이런 토론의 광장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음모식으로 하지 말자. 이거죠. 예.